19세기 박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는 4년간 말레이 군도의 여러 섬들을 탐험하며 곤충과 조류, 파충류 등 2만 점이 넘는 방대한 생물 표본을 수집 조사했습니다. 월리스는 불과 35km 폭의 좁은 해협을 경계로 발리섬과 롬복섬의 동물 생태계가 갑자기 판이하게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발리에는 딱따구리, 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등 아시아 대륙의 특성을 띠는 동물들이 서식하는 반면 롬복에는 유황앵무새, 쿠스쿠스 유대류, 왕도매범과 같은 오세아니아 특성을 띠는 동물들이 서식하였죠. 그는 이러한 생물 분포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지리적 장벽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추론했고, 환경적 고립이 종의 분화를 이끈다는 자연선택의 진화 원리를 독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1858년 열병에서 회복한 월리스는 말루크 제도 테르나테 섬에서 자신의 진화 이론을 정리한 논문을 완성한 뒤 존경하는 선배학자 찰스 다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생물의 변이와 성선택, 환경 적응 등 진화론과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죠. 편지를 읽은 다윈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랫동안 공개를 망설이던 종의 기원 발표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월리스 라인은 말레이 반도부터 인도네시아 일대의 순다 대륙분과 술라웨시, 롬복, 플로레스, 티모르, 세람, 말루크 제도 섬들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을 지칭합니다. 말레이시아 명칭 또한 월리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생태계로 변화하는 일종의 전이지대에 해당합니다. 말레이시아 영역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아졌던 빙하기 시대에도 육지로 연결되지 않고 여러 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라이데코 라인은 말레이시아 영역과 사울 대륙봉을 구분짓는 지리 생태적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라이데코 라인을 넘어서면 아시아 계통의 포유류는 거의 사라지고 캥거루와 왈라비처럼 오세아니아 특유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순다 대륙봉과 사울 대륙봉은 월리스 라인과 라이데커 라인 사이의 깊은 해협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되어 있었고, 인류의 이동과 진화 역시 해양 장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 옛날 70만 년 전 순다랜드에는 동남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인 자바 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바 원인 중 일부 개체는 월리스 라인의 깊은 해협을 뚫고 플로레스 섬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하였죠. 플로레스 섬 마타멘게 유적에서는 70만 년 전 섬의 초창기 호미닌들이 사용했던 원시 석기가 발견됩니다. 자바 원인이 원시적 뗏목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태풍에 휩쓸려 우연히 이동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고인류 최초로 20km 이상의 깊은 해협을 건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작은 섬 안에 고립되어 제한된 섭취 환경에 생존 압박을 받았고 수십만 년에 걸쳐 섬 외소증의 진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곳 플로레스 섬 리앙보아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에시스, 일명 호빗은 섬 외소증의 결과물입니다. 성인 호빗은 키 1m에 몸무게 15kg, 뇌용량 400cc 정도로 매우 작았으며 대략 10만 년에서 5만 년 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호빗의 멸종 시기는 현생 인류가 순다랜드에서 말레이시아 영역을 거쳐 사울 대륙에 진출하던 시기와 묘하게 겹쳐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현생 인류는 해안선 루트를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6만 년 전쯤 순다랜드에 도착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일례로 수마트라 섬 니다아제르 동굴에서 발견된 치아화석은 유전자 분석 결과 6만 년 전 현생 인류의 것으로 확인되죠. 즉 시기상 호빗 종족은 플로레스 섬에 도착한 현생 인류에 의해 절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순다랜드 지역에는 호빗 외에도 또 다른 고인류 종이 존재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데니소바인입니다.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과 공통조상을 갖는 제3의 인류 계통으로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처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데니소바인의 활동 영역은 시베리아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와 순다랜드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분포했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순다랜드에 정착한 인류는 기존 데니소바인을 흡수하고 그 유전적 흔적을 간직한 채 최소 5만 년 전 왈레시아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사울 대륙으로 진출했습니다. 호주 북부 마제드베베와 나우알라빌라 유적에서는 사울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5만 년 전 석기 파병과 안료 사용 흔적이 발견됩니다. 해안선 이동 모델에 따르면 초기 현생 인류는 주로 조개류와 해양생물에 의존했습니다. 해양 식량 자원은 인구가 늘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해선 사람이 없는 새로운 장소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죠. 5만 년 전쯤 순다랜드의 해수면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민들의 점유 공간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생존 압박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가속화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울 대륙으로 이주 경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세람에서 뉴기니로 이어지는 북부 경로와 티모르에서 호주 북부 아넘랜드로 이어지는 남부 경로입니다. 세람에서 뉴기니로 이어지는 북부 경로는 섬 사이 거리가 30km 정도로 비교적 짧아 가시거리 항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티모르 섬에서 호주 아넘랜드로 향하는 남부 경로는 적어도 100km 이상의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으며 강한 역방향 효류를 극복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항해술과 도전 정신이 요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북부 경로가 주요 이주 경로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뉴기니 해안가 보본가라 유적과 고산지대 코시페 유적에서 초창기 인류의 흔적인 4만 년 전 돌도끼가 확인됩니다. 반면 남부 경로는 항해 난이도가 높아 후기 이주 경로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이 경로의 종착지인 마제드베베 유적에서는 뉴기니보다 오래된 사울 대륙 최초의 인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마 사울 대륙으로의 이주는 단일 경로가 아니라 여러 집단이 서로 다른 시기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다중이주 양상을 띠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경로 모두 폭풍이나 해류와 같은 우연한 표류 위에선 결코 건널 수 없으며 의도적 항해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제한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사울 대륙으로의 항해는 실로 믿기 힘든 미스터리지만 인류사 최초의 위대한 도전이 성공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베링 해협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던 시기보다 3만 년가량 앞서 달성된 놀라운 성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대륙에 도착한 인류는 특이한 동물들과 거대하고 낯선 지리적 환경에 마주했습니다. 북쪽 뉴기니는 열대우림의 고원과 해안으로 이루어졌고 남쪽 호주에는 건조한 사막과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만 년 전 사울 대륙은 모래 잠겨 토레스 해협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북쪽 뉴기니 고원에 정착한 집단은 파푸아인으로 남쪽 호주 대륙에 정착한 집단은 아보리진으로 분화되며 사촌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파푸아인과 아보리진 두 집단은 데니소바 유전자 비율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파푸아인이 5% 정도로 아보리진 4%보다 데니소바 유전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북부 경로를 통해 가장 먼저 사울 대륙에 진출한 초기 이주 집단이 데니소바인과 교잡 빈도가 높았고 이들이 주로 뉴기니 고원에 정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남부 경로를 통해 호주 대륙으로 유입된 후발 집단은 데니소바인이 거의 사라진 이후 세대였기 때문에 교잡 빈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일부 섬을 제외하고 동남아와 동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데니소바 유전자 비율이 0.3% 이내로 매우 적은데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우선 필리핀 누전섬의 아에타족과 파푸아인이 5%의 가장 높은 데니소바 유전자를 보유하므로 위치상 보르네오 혹은 술라이시 근방 어딘가에서 데니소바인과 유전적 혼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순다랜드에 잔류했던 혼혈 집단은 데니소바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유인 물결에 지속적으로 대체되었고 데니소바 유전자는 점차 해석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 술라웨시에서 발견된 7200년 전 토알레안 여성 유골은 2.2%로 희석된 데니소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원주민과 절반가량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유전적 혼합과 이주, 단절, 희석 과정을 통하여 오세아니아계와 아시아계 집단의 계통적 분화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대륙으로 이주한 인류는 낯선 지리와 기후,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획득하며 독자적 문화와 언어, 예술의 씨앗을 싹틔웠습니다. 이들은 생태 환경에 비어있는 틈새를 빠르게 차지하며 사막과 초원, 해안, 열대우림 등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예를 들어 북서부 사막의 판쿠피르티, 중부 사막의 프리차라, 남서부 해안의 데빌스레어 동굴, 남동부 몽고 호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4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초기 유적들이 넓게 분포합니다. 특히 몽고 호수에서는 일명 몽고맨으로 불리는 가장 오래된 4만 년 전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몽고맨의 유추와 우측 팔에는 관절염이 있었고 치아는 심하게 마모된 상태로 사망 당시 나이는 50대였습니다. 두개골은 둥글고 얇으며 아나상 융기가 있으나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약한 전형적인 현생 인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리뼈를 기준으로 추정한 그의 키는 무려 196cm였습니다. 99년도 유전자 분석에서 몽고맨은 현생 인류 어느 집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다지역 기원설의 근거로 여겨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후속 검증에서 DNA 오염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유효한 유전 정보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같은 장소의 다른 하악골 표본에서 복원된 mtDNA는 오늘날 호주 원주민의 에스트 하플로그룹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직계 조상임을 알려줍니다. 인류가 호주 대륙에 정착한 이후 폴리네시아인과 같은 외부 유전자 그룹이 새로 유입되지 않고 현재 원주민까지 유전적 계통이 꾸준하게 이어진 것으로 조사됩니다. 태평양을 자유롭게 항해했던 폴리네시아인의 뛰어난 항해술을 고려했을 때 호주 원주민의 유전적 고립 현상은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립의 배경에는 우선 1만 년 전 해수면 상승으로 지리적 단절이 심화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집단이 해양 장벽을 뚫고 이주에 성공했더라도 호주 대륙을 점유한 기존 집단에 비하여 그 규모는 극히 미미했을 것입니다. 유럽인이 처음 도착했을 당시 호주 원주민은 이미 100만 명에 이를 만큼 대륙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죠. 결과적으로 간헐적인 소규모 집단의 유입은 유전적 흔적을 남긴 만큼 충분치 않았고 대세에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인의 항해는 무역풍을 이용한 동서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었으며 호주 북부 해안으로 향하려면 역풍과 복잡한 조류를 거슬러야 하므로 항해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네시아인은 무인도나 인구가 희박한 섬을 찾아 정착하는 전략을 취했고 이미 원주민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뉴기니와 호주는 탐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주 북쪽에 자리한 뉴기니 섬의 파푸아인은 폴리네시아인의 남진을 막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파푸아인은 호주 원주민보다 폴리네시아인과 유전적 혼합이 훨씬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죠. 인류가 호주 대륙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던 4만 5천 년 전, 대용동물들의 급감과 함께 화재 빈도의 증가, 광범위한 사막화가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이언트 캥거루, 날지 못하는 대형새, 디프로토돈과 같은 메가파우나 동물들이 빠르게 멸종했습니다. 학자들은 장기간 지속된 강우량 감소와 건조화 속에서 무분별한 수렵 활동이 거대 동물의 멸종을 촉발한 트리거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형 동물의 사냥터 및 도살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사냥감 유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소형 동물에 집중되어 있어 오버킬 가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지층 속에 새겨진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적응으로 점철된 위대한 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요람에서 출발하여
1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 말레이시아 섬들과 사울 대륙에 닿기까지 기나긴 여정은 인류의 지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지도를 새롭게 그려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다양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폴리네시아인의 유전적 기용과 경이로운 항해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